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고, 일본은 그러한 공동체는 없어요. 돈이 없으면 가게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 문제 있잖아요. 폭력 문제,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이요. 집에 혼자 계시니까 아는 노인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일으킨다. 일본 노인들을 보면서 한국의 노인분들이 더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사실 요새는 그 한국도 일본도 노인분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있었죠. 사실 한국의 경우는 노인분들이 거의 경제적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거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그러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이라고 하면 노인이 된 부모를 그 아이들이 더 부양하는 그러한 가족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졌죠. 자, 일본에 조금 그 눈을 돌리면 일본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너무 희생하거나 그러한 문화는 옛날부터 많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혹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하여서 그 이후는 특히 경제적으로는 아이들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일본의 보통 가정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혹은 결혼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곳은 정말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20살을 넘었는데 일단 대학교 22세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요 18세, 19세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그때 아직 집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집세 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소양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미국의 가족을 보면 또 거기까지 집세 내라고 그런 가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모님은 이제 노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대신 노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경제적인 부분은 서로 독립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일본의 보통 가족들의 생각이고요. 한국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는 아이들이 돕고 아이들이 어려울 때는 또 부모님이 돕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은 이러한 관계가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고 일본은 그러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친족으로 돕거나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노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게
1번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생각이 요새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이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한국의 부모들은 또 노인이 되어 가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또 어떤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분들이요, 요새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1990년 정도에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범죄율은 2.1%라든가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정도 지난 후 2010년대가 돼가지고 그것이 거의 10배 정도 노인 인구에서 범죄율이 20% 정도 됐거든요. 이거 조그만 범죄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범죄율이 늘어났는가라고 하면 역시 일본에서도 문제는 돈의 문제가 커요. 일본에서 가족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가게 물건을 훔치거나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그러한 절도범이잖아요. 절도범의 퍼센테이지가 여러 연령층에서 가장 높아요. 일본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상해 문제 있잖아요. 폭력 문제. 이것도 요새 상당히 노인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특징이고 또 이런 것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형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요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훨씬 이전부터 독거 노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혼자 살기에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가게 물건을 훔치면 그것도 일부러 들키게 그냥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지고 X가 많으면 이게 교도소 갑니다. 며칠간이라고 해도요. 그런데 며칠간은 안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그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에서의 약간 특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범죄를 일으키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지원센터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노인들을 마을마다 좀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노인분들이 많은 데가 시골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한국의 노인분들의 특징은요, 시골에 가면 노인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시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노인 범죄의 유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본은 노인들이 또 돈 때문에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데 한국은 그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금도 먹고 살기에 어렵다고 하면 역시 이웃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이기도 해요. 아직 한국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범죄화가 되기가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독거노인 그리고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성들이
굉장히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됩니다. 그것도 성범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러나 집에 혼자 계시니까 또 그 지옥에 있는 그 아는 노인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뉴스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일본은 오로지 훔치는 그러한 범죄, 한국은 좀 다른 성적인 범죄의 유형이 많이 뉴스화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생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시골에 가면 이러한治安에 관한 인프라가 한국에서는 부족한 그러한 지자체에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요. 양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비슷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죠. 지방에 가면 빈집도 많고 또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고 해도 나이 많은 고령층이 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라는 부분은 한일 간에서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노인들을 보면서 한국의 노인분들이 또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요, 아무래도 일본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거는 그 도시에서 현저하게 나와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은 아직은 시골에 가면 서로 도와요. 여러 면에서. 네, 그런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점점 역시 일본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많이 닮아갈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국의 시골은 그렇게 서로 돕지 않는 사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을 보면서 도둑들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사실 노인분들이 그 돈이 없어서 가게의 물건을 훔친다. 다른 집에 들어가서 뭔가 훔친다라는 것은 일본은 또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게에 들어가서 한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이 또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도시 아닌 시골에서는 아직은 그러한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한국에 시골에 많이 가기도 하니까 아직은 인정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말로 만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가게에 있는 물건을 그냥 비밀리에 가져가는 거. 이게 그 일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한국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이 현재 즐기고 있는 주 여가 활동 1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TV 시청, 모바일 콘텐츠 OTT 시청, 정보 검색 및 영상 편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활동을 합치면 무려 51%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영상 관련 시청을 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기타 문화생활, 여행 많이 간다고 생각했지만 비중이 여전히 낮아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을 경제적 부담 없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나 활동인데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평생 학습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은 서울시 50플러스가 있고요. 전남 순천에 가보니까 순천 평생 학습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도시에도 다 있습니다. 수강료가 무척 저렴하고요.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무척 적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남에서 진행한 렉처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 그다음에 춤, 그다음에 여행, 음식 등이 곁들여져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비용이 무려 제로였습니다.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더군요. 한국형 온라인 강좌인 K묵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학, 공공기관, 방송사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어 활용하시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배울 수 있더군요. 끝으로 동호회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사진, 악기, 운동, 와인,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각 사이트 방문해서 강연 설명 및 후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활동 중인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한 여행자 학교의 신입 회원의 경우 수료생 추천 비중이 4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추천을 통해서 입학한 신규 회원들은 적응도 아주 빠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이렇게 끌리는 새로운 모임을 적극 시도하면 좋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나요? 아마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시나요? 아예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한창 유행이었죠. 꿈꾸는 30대, 40대 분들은 경제적 독립 후 조기 은퇴하고서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퇴직을 앞둔 50대 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와서 이제 좀 쉬면서 즐기면서 할 건데 무슨 평생 일을 하냐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한 평생 현역에 머물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평생 현역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적인 수입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몇 년 전에 배우 이순재의 마지막 리어왕 연기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서 연극 리어왕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무려 90세입니다. 주인공 배역이라서 대사가 가장 많더군요. 공연 시간이 무려 200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맨 앞자리 두 번째에서 그의 연기 표정과 감정선까지 볼 수 있었죠. 연극이 끝나고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67년째 연기가 과연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령인 그분을 무대로 이끌게 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난 60회 백상예술대상 특별 무대에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에 대해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할이 창조됩니다.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배우 수백 명이 없어졌습니다. 노력한 사람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게 이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배우만의 숙명일까요? 은퇴 전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태도와 행복을 저는 배웠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저의 롤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에서 쓰러져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요. 저도 그를 본받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고유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잘렸어. 오늘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축하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 축하야? 돈이 충분치 않아서 걱정이야. 라며 친구는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큰 고민인 듯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했지만 당사자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만약 그 친구가 목표하는 돈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제적 자유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각 개인이 자기 의지로 행동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돈이 충분해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충분한 돈을 확보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럼 은퇴 결정의 중요 걸림돌인 경제적 자유를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이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자기 고유의 능력을 쌓기 위한 3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첫 3년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은퇴 후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 최소 3년 정도를 몰입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성과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자산 이외에 오래 버는 월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통장은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아지더군요. 성실히 회사 생활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준비된 은퇴자라도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월 소득이 중요한 이유죠. 자신만의 기준으로 매월 소득 금액의 목표치를 가능하면 낮게 설정하면 어떨까요? 낮게 설정하면 달성하면서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 어떨까요? 작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늘리기보다는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함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변형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히 유형 자산인 돈부터 걱정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린다 그레튼 교수는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변형 자산이 뭔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100세 인생을 준비하면 금전뿐만 아니라 변형 자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평생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변형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소비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부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험을 소비하는 행복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상은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또 마주치기도 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경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산전수전 힘든 경험도 많이 했고요. 소소한 행복과 성취감도 맛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써내려가면 책이 아마 몇 권 정도 나올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죠. 만약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독자의 마음을 저는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자기의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울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이야기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죠. 경험은 또 나만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글을 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성도 있고
의미 있는 글도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제 글을 쓸 때 익숙했던 회사에서의 30년 경력, 그리고 우울하고 또한 행복했던, 교차했던 은퇴 후 3년이 투영된 저의 경험이 글에 그대로 스며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저의 글은 무척 투박했지만 누군가에겐 깊이가 있고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더군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측면에서 책 출간하면 인세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2세, 3세가 되면 인세도 올라가겠죠. 책 출간 후 방송 작가나 강연 컨설팅 회사로부터 출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물론 작가 스스로 노력으로 출연도 이어지기도 하죠. 강연과 방송할 기회가 늘어나면 자신의 경험을 소비하면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현역인 글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사 작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생애 설계 5대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애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생애 설계가 필요할까요?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퇴직, 은퇴 기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향후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생애 설계는 크게 5가지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일, 재미, 관계, 건강, 경제력, 즉 돈입니다. 질문이 5대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답변에 대한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저는 이런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최소량의 법칙의 의미를 알고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최소량의 법칙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생애 설계 5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 재미, 관계, 경제력이 꽤 괜찮은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 질환이 생겨서 그토록 좋아하던 여행, 등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지더군요. 결론적으로 최소량의 법칙을 잊지 말고 5개 영역 중 하나라도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럼 굳이 생애 설계 5개 영역 중 가장 우선순위 하나만 선택하면 무엇이냐고 말이죠.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보 이상은 또 걷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는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 수익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전문가적인 수준이 되다 보면 경제적 수익은 점차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묘하게도 경제력, 건강, 관계, 재미가 함께 연결되더군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마다 달라서 어떻게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일단은 그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왜 리스크냐?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팔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비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장수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장수 리스크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데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방적 치료를 갖다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전에 빠지지 않게 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관리 그 내용까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제가 뭐 요거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보면은 아직까지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물론 이제 있기는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유럽에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동안은 봉사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저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많이 봤었고, 할머니가 나이 드시면 당연히 아버님이 부양을 하시는 거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졌죠.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늙어서도 내가 나 자신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사회가 바뀌는 거에 비해서 어떤 개인 연금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아직 그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간병보험 같은 거, 특히 이거 저는 꼭 좀 권합니다. 간병보험이 요즘에 생겨가지고 저도 가입을 했는데, 간병 한번 들어 누워서 간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300~400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으로다가 지금 빨리 좀 저는 다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나는 쓰러지면 나는 그냥 죽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도 힘들지만 정말 주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이제 간병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돈을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정부가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병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거 꼭 필요하고, 일본에서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 치매 보험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이 치매 환자가 간병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닌데,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정말로 막 그 불을 낸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 집은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치매 환자가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다쳐가지고 의료비가 아주 크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지급해야 되는 그 피해 청구액을 그 한도를 갖다가 좀 낮게 잡아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보험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이제 정말로 초고령자가 늘어났을 때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분 보조해주는 형태로 좀 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그 개인 건강 관리나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개인의 몫이지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도 힘든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정말 아주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노후에 어떤 보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가입할수록 싸니까 저는 이거는 30대 정도부터도 빨리빨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20대, 30대 때야 당연히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학생 시절에야 돈도 없는 거고, 근데 한 그래도 30, 40대쯤 가면요, 관심 있게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이나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개인연금하고 간병보험 같은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파서 이제 나이 들어 돈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뭐 너무나 힘든 거니까 그건 당연히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하라 이렇게까지 말 못 하겠는데, 이제 그거보다 약간 저는 경제학자니까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그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연금도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남기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써라라는 게 이게 해주는 건데, 일본에서 이게 이제 한때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해외 본거지를 두고 뭐 검찰 사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여기 검찰입니다. 그러면 당신 계좌가 불법 도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저걸 많이 하죠. 그 고령자 대상. 왜냐하면 고령자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이 많아요. 금융자산이 많거든요. 그때 미주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서 보니까 일본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0%를 2030년이 되면은 그 30% 이상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 금융 사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데 치매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노리는 아주 악질적인 그 범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게 유언 대용 신탁인데 내가 죽으면서 그 아내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유산 물려주면 잘못하면은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싶으면은요. 이걸 갖다가 큰 금융회사하고 로펌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된 상품인데 죽을 때까지 간병은 반드시 해준다. 그리고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 이상 준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자기 자산보다는 총액으로 따지면 약간 적어요. 그냥 그 프리미엄만큼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건데 대신에 장수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은 더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득 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풀링을 해가지고 위험을 해칭을 하면서 가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예컨대 한 1, 2% 손해본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확실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장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배우자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식이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뭐 도박이나 하고 그거 한 번에 물려주면 다 날릴 것 같으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령친화 금융 상품 중에 하나예요.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약간 그냥 상징성을 가지고서 만든 상품들인데 이런 거는 좀 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그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금융회사에서 잘 안 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좀 보수적인 것도 있고 이 수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 위험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테스트를 하면서 시범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건 있어요. 그 주택연금은 들어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내 주택이 지금 13억 이하여야 돼요. 시세가. 그 이상은 안 되고 이하일 때 저당이나 뭐 담보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 연금에 들면은 매 달마다 금액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가입을 많이들 해요. 그거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집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 안 한 사람들의 일단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13억 넘어가면 가입 못합니다. 왜냐하면 13억 이하 집 주택 시세가 이하라 하더라도 담보가 있고 뭐 대출 있고 이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가 상당히 제한되고 또 하나는 그게 되는데도 안 한 사람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 매력적인 상품이건 맞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집만 있는데 쓸 경상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집을 반평씩 뛰어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택연금 들면 참 좋긴 한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물려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잘라서 그 연금은 반만 받고 그걸로 그냥 아껴 쓰면 살 수 있고 나머지 반은 상속하는 거 안 되냐? 안 돼요 지금. 주택연금이 지금 그렇게 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범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고령 친화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후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50억짜리 집이 있다고 그러면 부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정말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팔면 되지 않냐? 생각보다 나이 들어서 집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데서 버리고 가서 다른 지역 가서 산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활에 쪼들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처지가 좋은 거는 당연히 맞죠. 근데 평생 살던 내가 살았던 지역이고 이 집을 팔고 나가서 새로운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팔고 나갔어요. 그럼 50억짜리를 팔고 25억짜리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25억 남았어요. 25억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유 있게 쓸 수 있을까?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자산을 유동화시켜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수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유동화시켜
지켜주면서 일부는 상속할 수 있고 이런 상품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시범적인 정도로만 나와요. 이게 그나마 제일 활발한 게 미국이죠. 영모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도 근데 뭐 제도적인 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하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나라에 다 같이 그냥 들여오기는 어려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걸 보고서에다가 좀 쓰기도 하고 연구 용역 같은 거 정부 부처에다가 내기도 했는데 그 공무원분들도 다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검토만 하고 끝나요. 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뭐 보험사하고 여러 군데가 다 같이 엮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특정한 한 부처의 한 뭐 정책 한 과 무슨 노인 정책과 이런데 한 군데서 이걸 추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부 대통령 차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개인 수준에서는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다층으로다가 망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노후에 대한 걱정을 그나마 좀 그러니까 많이 받고 풍족하게는 못 살더라도 적어도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해결을 해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 연금 크지 않다. 지금 은퇴하는 사람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는 거 가지고 어떻게 충분히 먹고 사냐 그러는데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소득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팔지 않고서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죽을 때까지 보장이 장수 리스크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연금 받은 걸 다 쓸 거예요, 진짜로. 뭐 손자들한테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개인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쓴다 그러면은 고령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내수로 다 돌 수가 있게 되죠. 이러면은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 고령치나 금융 쪽은 이게 된다 그러면은 고령화가 되더라도 내수 감소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거 조금 과장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이것도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데 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냐 그러는데 요거는 제 통계로 나온 거니까 그냥 구체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통계를 그대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자료를 꺼낸 거는 이게 국제 통계는 이렇게 렉이 있어요. OECD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2021년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 들어오는 고령층의 빈곤율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한 뭐 80, 90 되신 분들은 진짜로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그분들 사셨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그때 힘들게 살았었고 그분들이 그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 발전한 우리나라 사람 평균에서 보면 빈곤해요. 이 빈곤이라는 게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래서 소득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갔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에 하나의 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 세대에 우리 지금 현재 살았던 분들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현재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다만 현재 이렇게 주어진 상황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 세대가 참 힘들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노인 빈곤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난 저희 10년 동안 거의 10% 정도가 떨어졌으니까요. 빈곤율이. 그리고 노후 대비 수준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 국제 비교를 해보면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소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OECD에서 나오는 거는 소득 가지고서 빈곤율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전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뭐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 OECD에 가면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월세입니다.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이렇게 확산이 크지가 않고 전세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나라도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몇 나라 있는데 그렇게 뭐 유럽 쪽에서는 그게 뭐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갖다가 그러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연구가 있습니다.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8년에 나온 건데 다양한 노인 빈곤 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라는 그 연구에서 보면은 소득만 가지고 하면 이 당시에 노인 빈곤율이 46%까지 되지만 자산을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21%로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떨어져요.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KDI에서 재작년에 2023년에 나온 건데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2021년 소득 기준 빈곤율은 38%예요. OECD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자산을 포함해서 보면은 24%로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떨어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산으로 하나 소득으로 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슷해요. 물론 그러면은 야 이러니까 우리가 OECD랑 평균이랑 비슷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높아요. 근데 적어도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뭐 OECD 최고 수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높은 거는 맞는데 노인 빈곤율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가 잘 살고 그다음에 그 중간 세대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고령층들이 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빈곤율은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노후 대비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자산이 있다라는 거하고 노후 대비를 정말 잘했냐, 개인연금도 많이 들었냐,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노후에 뭐 할 수 있는 돈을 쌓아놨냐, 요거는 조금 다른데 과거에 그래도 8, 90대 지금 되시는 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식한테 부양을 받기는 했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거는 맞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 언론에 나오죠. 뭐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막 그 지탄의 대상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양을 기대를 하지 않는 세대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받고 그럼 내가 혼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조금 그 의문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젊은 분들 한 30, 40대 되시는 분들도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준비하시고 간병보험 이런 거 꼭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잠깐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보고 노력하라는 거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뭐 몰라서 안 하냐 아마 그 이 얘기 하면은 화낸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임마 그런데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지 그거만 맞는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 그 지자체 차원에서 아까 식으로 하는 그 금융을 조금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실물 자산을 가상 자산으로 토큰화하는 것도 한번 좀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식으로 주택연금을 반을 쪼개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을 상속을 하고 반을 은행에 줘요. 자식한테 상속하고 반. 그럼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분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그걸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자식이 팔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그 거래가. 근데 둘 다 안 하겠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은 난 여기 살 건데 금융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세를 얼마 내라 이게 굉장히 조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토큰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로 만드는 거죠. 가상화폐 중에 그 RWA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Real World Asset이에요. 그래서 왜 주식에서 보면은 뭐 조선주, 반도체주, 뭐 IT주 뭐 이렇게 있듯이 방산주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 코인도 보면은 뭐 텔레그램 코인, RWA 코인, 뭐 디파이 코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RWA라는 게 하나의 그룹인데, 그러니까 Real World Asset을 토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나 채권 같은 거를 갖다 여러 개를 묶어서 RWA 그 코인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갖다가 토큰화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토큰화 해가지고 그런 거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지분 거래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유권이 분할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식으로 둘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이거 누가 대신 사줄 사람이 있어야 현금화가 되는 건데 이거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 부동산 거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집 내놓고 팔릴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토큰화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 유통 속도도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런 거 다 묶어서 고령 친화 금융을 활성화해야 저는 이 노후의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령자들도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있는 돈을 좀 쓸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연금 같은 거는 저는 웬만하면 꼭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나한테 큰 게 내가 결국은 가서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보험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간병보험 같은 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강조를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했네요. 간병보험. 저도 가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거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그 격렬한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병보험을 가입을 했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 다 가입을 한 상태고요. 이런 거는 꼭 나중에 큰 돈 들어갈 거를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발 고령층이나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장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을 좀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한 그 치매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상품들을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데 유튜브 촬영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했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이라든지 어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팩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가져온 거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할 때, 나는 이걸 바탕으로 너처럼 결론 안 내리고 이쪽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듣는 순간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썸네일만 보고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마시고요. 서로 주어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서 거꾸로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게 뭐 꼭 제가 욕먹어서가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거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요새 사회 갈등도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데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썸네일하고 실제 말한 거, 제가 말한 거하고 썸네일하고 사실 약간 이제 썸네일은 좀 과장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은 내용을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먼저 단정을 짓거나 이러지는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